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신규 확진자 나흘 만에 50명대로 늘어났어요. 이게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1단계 기준을 넘은 수치라서 좀 걱정이 됩니다. 국내 상황 지금 백 교수께서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세요? 글쎄요, 하여튼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5월 6일 날 생활방역으로 가면서는 사실은 외국인까지 합쳐서 50명 미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 지금 우리 지금 하는 1단계라는 의미는 사실 외국인보다는 지역사회 감염이 50명 미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이외에 감염원을 모르는 환자 5% 이내라든지 혹은 방역당국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 환자들이 80% 이상 이 기준은 다 지금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단계는 약간 넘어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미 예, 실제 의료 체계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1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들은 실제로 이 대규모 발생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예. 우리 그 소규모의 특히 교회 안에서의 소규모 발생들 환자 발생되면서 또 수도권을 넘어서 충청도 지방, 호남 지방까지 숫자는 적지만 일단 광주나 그 호남 지역에서는 굉장히 두 자리 숫자까지 네. 폭발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또 외국인 입국자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6월 초만 해도 이것이 5명 정도였는데 하루에 6월 중순을 넘어가면서부터는 15명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사실은 3배이긴 하지만 명수로는 10명 정도니까 어느 정도 통제는 가능한 수준이긴 한데 예. 이것이 아직 꺾이지 않고 계속 증가한다는 것. 즉 외국의 상황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국내 감염뿐만 아니라 해외 유입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전국에서 보면 이제 크게 수도권, 광주, 대전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대전에서는 등교 수업 시작 후에 처음으로 교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나와서 걱정이 되는데 이게 결국엔 학생 간의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등교 계약을 하고 있는 한 결국은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인데 아직까지도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 의심 사례가 학교 안에서 일어났다기보다 오히려 밖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밀접한 접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역학조사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일어날 일이 일어났던 부분이고 사실은 그런 확진자보다도 사실은 무증상으로 감염되는 것이 더 무서운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결국은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그래서 바로 2단계로 갈 것은 아니지만 예. 지금 1단계냐 2단계냐 하는 것은 사실은 2단계로 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부담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2단계로 갔을 때 그 여러 가지 모임 같은 것들을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은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예. 모임을 완전히 못하게 했을 때 그 2단계만 해도 상당히 많이 제어를 받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럴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도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이 상황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 그것이 굉장히 아슬아슬한 부분이긴 하죠. 예. 아무튼 뭐 여러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뭐 당국이 내리겠습니다만 방역적 측면에서 아무튼 학교 내 무증상 감염이 이걸 지금 당국도 발표할 때 교내 전파 의심 사례라는 지금 표현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물론 접촉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우니까요. 물론 인근에 있는 이제 10개 넘는 학교들이 지금 당분간은 등교를 중지한 상황입니다만 그냥 전체적으로 문 닫자라는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로 발생했던 사례들을 보면 학교 밖에서 감염이 돼서 그 학생이 학교에 갔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등교를 중지한다거나 이렇게 예. 개별 학교에서 대처를 해왔는데 현재 나오는 이제 의심은 교내 전파가 아니냐 이것은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여러 학교가 다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대전 지역 학부모사들 사이에서는 등교 중지를 아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했고 결국에는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이쪽에는 중지가 들어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직 남아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등교 중지를 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고 하지 않더라도 두 번째는 이제 학교 내에서 뭐 3분의 1만 등교시켜라라고 하는 방침이 권고 사항 정도로 있는데 예. 이것을 의무 사항으로 바꾼다거나 격일제 근무를 그 수업을 실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 점은 현재 대전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네,
아무쪼록 좀 교육부와 방역 당국이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학교 방역망을 좀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좀 광주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12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 한 분이 이제 노인 요양시설에서 보호사로 근무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교회, 복지시설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런 부분 조심해야죠. 요양보호사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지역사회의 이 접촉을 가능한 한 줄여서 이 취약시설인 요양원이라든지 또 병원의 의료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경우에 있는데요. 이런 지역사회에서의 무증상 감염자한테 감염이 되면서 자기가 증상이 나타났으면은 일단은 출근을 하지 말고 또 접촉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데에서 만약에 전파가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고 걷잡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분도 보면은 또 꼭 교회의 소규모 집단부터 시작을 해갖고 모임에서부터 또 이 요양원까지 가고 결과적으로 가는 곳이 취약 지역인 요양원에 전파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는 일단 뭐 요양원도 중요한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만 이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이 소규모 집단의 이 방역을 어떻게 잘 막을 수 있느냐 이건 아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사실은 이 방역 당국에서 이걸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요. 예. 그거보다는 일반 국민들이 특히 교회 다니신 분들이 지금은 예배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배는 덜 감염이 되는 데 비해서 그 예배 이외에 뭐 성가대라든지 구역 예배라든지 뭐 개인적인 신도들 간의 만남 같은 데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한두 주만이라도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은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전도 그렇고 이제 광주가 확산세가 워낙에 이제 강해 보이기 때문에 저희 광주 상황 짚고 있는데요. 이거 이제 저희가 사찰 얘기하다가 다단계 업체 사무실 그리고 암호화폐 설명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광주 지역만 국한됐겠느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저희가 짚어봤는데. 이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게 또 그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게 드러난 사실인데 방판업체 사무실 방문 사실을 숨긴 사례가 또 나왔다면서요? 네, 이 동선들을 좀 짚어보면 뭐 이니셜로 처리하자면 A 씨가 있다고 치면 이제 A 씨가 사찰을 방문했던 사람이고요. A 씨하고 B 씨가 이제 한방병원을 같이 방문을 했고 그 B 씨가 다시 이제 다단계 오피스텔 쪽에 C, D 씨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D 씨가 이제 암호화폐 설명회 참석을 했고 또 이 설명회는 지역사회 출신 사람들도 참석을 했지만 또 타지 출신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더 크게 퍼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B 씨가 다단계 오피스텔 방문 사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숨겼던 것이 드러난 거죠. 여기서 좀 드러나는 것들은 이제 첫 번째는 사찰에서 시작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신천지, 개신교 이쪽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교 행사든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다단계 업체 방문 사실을 숨겼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신천지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 음의 영역들이 형성이 돼 있고 거기에 관여하신 시민들이 이제 본인의 어떤 신상이라든지 또 자기 집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를 꺼려서 역학조사에서 숨기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방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공공의 노력이 필요해요. 사회적으로 이제 사생활 침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좀 고지를 시켜주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안심들을 시켜줘서 이렇게 역학조사에서 방해를 하거나 이제 진술을 하지 않는 이 사례를 좀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광주의 경우에는 이제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엇보다도 최초 감염원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무증상 감염자들이 지역에 이미 존재했다라는 추정이 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깜깜이 환자 비율이 전체 11.5%까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역학조사가 바이러스 전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그렇죠. 예, 결국은 이 지역사회 감염의 무증상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밝혀낼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들도 모르는데 방역당국에 찾아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방역당국에서 쫓아가서 확진자를 찾아내면 이미 N차 감염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파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광주의 경우도 사실 비슷한 것이 사찰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보기는 하지만 그럼 그 사찰에 제일 먼저 감염시킨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확실치가 않고 그 감염원을 밝히는 건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염원을 밝히는 것보다는
일단은 방역이 제대로 쫓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 잘 해야 되는데 예. 그럼 선제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지금 뭐 서울이나 이런 입영 장정들에서 하고 있는 선제적인 진단 검사라는 건 하지만 이거 숫자도 그렇고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면역 진단이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많은 환자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뉴욕에서 한 것만 봐도 13.9%라는 양성률이 나왔어요. 네. 한 3천 명 정도 해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양성률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우리나라도 적어도 이 지역사회에 있는 무증상 감염 또 지금까지 모르고 감염이 돼서 지나간 사람들이 지금 결과로 나오고 있는 확진자들의 뭐 몇 배에서부터 10배 이상까지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런 면역 진단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예. 일단 우리나라 방역 당국에서 이 부분들의 즉 면역 진단 키트라는 것을 승인을 내줘야만 여러 가지 대대적인 검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냥 몇천 건에 불과한 이 정도를 하고 있어서 예.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방역에 이용을 하려면은 이런 면역 진단 같은 것들을 대규모로 좀 실시할 필요가 있고 또 진단 검사만 하더라도 좀 더 다양하게 많은 인구들에 대해서 하면 좋겠는데 실제 지금 나오는 숫자로만 봐서는 그렇게 지역사회에 만연됐다고 볼 수는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있어요. 네. 입영 장정들도 그렇고 뭐 몇천 명씩 하루에 입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두 명 나올까 말까 뭐 그 정도 숫자거든요. 거의 매일 한 명도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3천 명이라는 것도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예. 그렇게까지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 선제적인 방역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백 교수께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좀 합쳐서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전망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깜깜이 감염의 비율이 조금씩 올라와서 11.5까지 왔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디까지 또 올라갈 것인가,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더 커지진 않을까 걱정인 게 첫째라서 어느 정도로 내다보시니 궁금하고요. 그 둘째는 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뭐 지역사회 만연까지는 아니지만. 뭐 많이 들으셨던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다가 혹시나 또 토착화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 두 가지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토착화돼서 서서히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집단 면역이라든지 이런 개념에 봐서 피해를 줄이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예, 예. 이 지역사회 감염 중에서 깜깜이 감염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일단 10%가 넘는다는 얘기는 예. 지금 나오는 10명 중에 한 명이 우리가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고 그게 거기만 있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어디 엉뚱한 곳에서 장기간 감염이 시작되게 되면은 사실은 그 N차 감염이 무지무지하게 큰 이태원 크롭발이라든지 이런 쿠팡이라든지 예. 이런 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찾아내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런 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을 줄이는 게 지금 급선무인 건 분명합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 5% 이하이던 것이 간당간당 하던 것이 그러니까요. 지금은 11.5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이것을 줄이는 것이 지금은 급선무다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있는 진단을 받아야 되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 무증상 감염자를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일단은 찾아내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깜깜이 환자의 비율을 줄여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 자가격리 위반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탈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무증상 감염 사례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방역 당국이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무려 무단 이탈 누적 신고가 430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사례들 계속 나오는 걸까요? 네, 뭐 국가가 모든 것을 사생활을 다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격리 위반 사례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400건이 넘는다 했을 때는 경각심을 가질 만한 그런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어떤 사례는 이제 자가격리 관리 앱을 깔기는 했는데 등록은 서울 강남구로 해놓고 예. 뭐 이제 자기 주소지로 실제 주소지로 내려가서 그 일종의 뭐 당국을 속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례들은 좀 당국에서 체제를 좀 더 꼼꼼하게 다져서 방지를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다들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렇게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어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따라붙긴 했는데요. 예. 그런 실형이 선고가 되기도 했고 얼마 전에도 검찰에서 징역 2년 구형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례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들을 좀 전파를 해서 예. 이것은 그냥 어떤 윤리적인 수준의 위반 이상의 법적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분명하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정책적인 차원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는요.
유흥업소 포함해서 고위험 시설들 반드시 그 QR코드 이용해서 출입 명단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유예 기간 20일 동안 준비를 안 한 곳도 아마 있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고 실제 그런 곳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또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유예 기간 끝났기 때문에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유예 기간 20일 처음 주어졌을 때 이 사태의 긴박함이나 심각함에 비춰보면 그렇게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제부터는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의무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으면 예.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는 것이고 벌금 300만 원 이하까지도 이제 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부터는 따라야 될 필요가 있고 좀 뒤늦게 지정된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시설들이 있어요. 분류센터라든지 네. 대형 학원, 뷔페 식당 이쪽은 한 2주일 정도 더 계도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 관계자분들은 더 늦기 전에 빨리 이제 실험을 해보고 예. 이런 시일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중에 선도 주자죠. 렘데시비르가 국내에서 공급이 시작이 됩니다. 우선 투약 대상은 중증 환자가 될 텐데 치료에 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약 자체는 뭐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 단계부터 그 중국의 우한에서부터 사용이 되었었어요. 길리아드 사이언스가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브라이트진이라는 중국의 벤처 회사가 이거 복제약을 만들어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임상 시험은 그 뒤에 일어나서 사실은 이 임상 시험 결과로 FDA의 승인은 받았죠. 근데 그렇게 훌륭한 약은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완전한 치료제라기보다는 중증 환자에 있어서 치료 기간을 15일에서 11일까지 줄인다 하는 것은 한 30%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대신에 치사율을 낮출 수 있는 그 확률은 사실은 지금까지 확실치는 않아요. 분명히 낮춰줄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예. 아직은 그 부분은 확실치 않은데 보통은 이런 5일간 투여하고 처음에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또 5일간 투여하는 이런 스케줄로 하게 되는데 그 결국은 토탈 10일간. 그런데 너무나 중증으로 가서 환자가 완전히 폐가 부전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듣지 않는 약이에요. 그 초기에 꼭 중증이 됐을 때에도 그 증상에 맞춰서 써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 또 한 가지 문제는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복제약으로 만들었을 때에는 값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네. 지금 미국에서 승인된 가격으로 보면 뭐 한 바이알에 380불에서 한 510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보험까지 해서요. 예. 열흘을 쓰게 되면 5,000불이 넘어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무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해서 이번 달에는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예. 다음 달에는 아마 길리아드 사이언스랑 어떤 그 협약에 의해서 그 값이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예. 그 가격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은 우리 환자 수가 그다지 중증 환자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안 가겠지만 만약에 중증 환자가 많아졌을 때 사용한다고 그러면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사실은 길리아드 사이언스에서도 인도 같은 데에는 굉장히 복제약을 싸게 만들 수 있게끔 해주었었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경로를 거쳐서 약을 구할 수 있을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너무 제가 문외한이라서 우리나라도 좀 그거 하게 해주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지금 저희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33명이라고 하셨죠? 예, 33명의 중증 환자에게 일단 투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렘데시비르,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이 렘데시비르가 이제 국내에 공급이 된다는 소식 저희가 전달해 드렸고 이게 눈에 띄는 외신인데요. 이것도 이제 의학적인 부분이라서 백 교수께 여쭤봐야 될 텐데 뉴욕타임스 보도에 의한 겁니다. 중증 입원 환자 상당수가 환각 등의 의식장애 증상을 보였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의 증상이 있었던 게 증상뿐만 아니라 뭐 바이러스가 뇌까지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이 들게 하는데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이 바이러스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예요. 처음에는 호흡기 바이러스만 호흡기 계통만 감염되는 줄 알았었는데 예. 설사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건 소화기계로 가는 것이고요. 예. 또 뇌신경세포, 뭐 생식세포까지 다 감염되는 결과들이 의심이 돼요. 근데 뇌신경세포에 감염이 되게 되면 뭐 환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 이와 같은 중증 환자 이상의 중환자실에 있던 사람들은 3분의 2 이상이 이런 뇌기능 장애를 겪는다고 그래요. 이 그렇습니까? 얘기는 직접적인 바이러스에 의한 뇌신경의 장애일 수도 있지만 예. 사실은 여러 가지
산소 부족이라든지 즉 예. 폐렴 등에 의해서 산소가 공급이 부족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약을 투약하다 보니까 약들의 부작용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이런 실정이긴 하지만 예.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고 또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을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이런 사례를 통해서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코로나19만으로도 굉장히 힘든데 중국에서 이 비슷하게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또 발견이 됐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사람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고요. 비말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기 중 전파도 가능하고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일단 독감이라는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특성은 그런 비말 감염이 다 일어날 수 있는 바이러스인데 이 지금 나오고 있는 돼지 독감이라는 것은 사실 돼지에서 사람한테 직접 와서 감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H1N1 타입이라는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논문에서는. 이 H1N1이라는 이 타입은 스페인 독감이나 예. 신종플루 전부 다 이 H1N1 타입입니다. 근데 돼지 안에서의 이제 변이주가 생기는 것이죠. 예. 뭐 결국은 조류 독감이라든지 돼지, 사람 이것들이 돼지 안에서 새로운 변이주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사람에게 감염이 될 수 있는 변이주라면은 사람한테 감염이 되고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염이 되는 것들이 더 무서운 것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예.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그러면 우리는 타미프루라는 아주 초기에 잘 듣는 좋은 약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신종플루에서 개발되었듯이 프레폼 이 백신을 이용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것이 위험하다고 그러면 바로 백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코로나19만큼 이렇게 대처가 어려운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이런 바이러스는 아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대처는 할 수 있는 바이러스라고는 봅니다. 네. WHO도 면밀하게 주시하겠다고 하니까요. 돼지 독감 바이러스까지 저희가 얘기 나눠봤고요. 오늘 이 시간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와 함께했고 김수민 시사평론가께서는 잠시 뒤에 이어질 사건 큐브에서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